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왔을 때 내란당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쇼를 하면서 아예 국회를 보이콧했는데요. 보이콧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보였던 행동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꺼져라 이렇게 외쳤는데 꺼져라가 뭡니까 꺼져라가. 이 당 사람들의 막말이나 저질 행동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기는 했지만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일말의 기대조차 갖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저 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란 척결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곧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의 발로겠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제 명을 단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아예 더 두고 볼 것 없이 추경호가 구속되는 순간 위헌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메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과메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어리몰이 급히 광어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광어회는 자연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큰 광어회를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데요. 400g 한 팩, 30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이 자연산 광어회를 27,900원에 무료 배송합니다. 대단하지요. 구룡포산 햇과메기 자연산 대광어회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때 심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 오메가3 풍부한 과메기로 영양 보충도 하시고 또 쫄깃쫄깃한 광어회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가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어리몰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꾸며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 오늘 뒷배경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정현희 님께서요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정현희 님 지금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님이 곡성 7호회 이렇게 가입해 계시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친구분 이양선님이 찍은 사진이랍니다. 곡성 동화정원이라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군요. 네, 아주 좋은 배경으로 오늘 이렇게 백운계 정치 1번지 장식하게 해주신 정현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배경 어떠냐 이런 사진 어떠냐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니까 내 건 언제 나오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도입니다. 깔끔하십니다. 네. 오늘 먼저 어제 국회 시정연설 뒷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아예 시정연설 불참하고 밖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상복 아껴뒀다가 나중에 그 당이 없어질 때 입어야 마땅할 텐데요. 어제는 상복 차림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하는데 막 야유를 하고 심지어 꺼져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리고 대표 장동혁은 이제 전쟁이다. 국회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악담을 하던데요. 봅시다. 누가 마지막이 될 건지. 국회 시정연설 더 참석하지 못하는 게 누가 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너무하고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원신! 정신 차려! 회장님 왜 말고 올라가시냐고요? 그 따위질 안 하고 내 무장시키는 거야! 절 알지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국힘의원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근데 신인규 대표님, 원래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 국회의장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인사하는 게 관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사무총장이 그 앞까지 나가고 또 김민기 사무총장이 영접을 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조금 더 예우를 해서 이제 현관 앞까지 나간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저런 식으로 우원식 의장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나사가 풀려도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보니까 김기현 대표, 예. 저 땅 대표라고 불리는 저 김기현 대표가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곤 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데 저런 식으로 그 국회 구성원인 국민의힘에서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에 대한 막말 아니냐 전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꺼자라가 뭡니까? 그러니까 후한무치해요. 후한무치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야당에 설명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최대한 예우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라 살림을 살 것인지 설명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1야당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얼굴 다 공개하고 하죠. 상복 입지 말고 이 마스크도 쓰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그럴 능력과 의지는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후한무치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던 AI 강국, AI 3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정부와의 펀드도 이 민간이랑 같이 조성하겠다. 이게 어느 당 또 공약이랑 겹치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어떤 능력과 의지가 과연 있는 세력인가라고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대단히 수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까지 친 거예요. 그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시 그리고 모종의 관계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치 탄압으로 가져가면 내란 세력이라서 다 한 생각이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체 행동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생각해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내란의 한 복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벅저벅 들어가고 있다는 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너무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요. 윤태식님 이번 기회에 내란당 의원놈들한테 관을 보냅시다. 그것도 아깝다. 그냥 거적대기 보냅시다. 쉬리님, 김기현은 인간 개쓰레기다. 강파이님, 삼가 고당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셨는데, 김일웅님, 신인규 변호사님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는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신인규 파이팅. 그랬어요? 제가 요즘 과로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잠깐 갔다가 이제 회복이 좀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언제? 한 이틀 됐습니다. 어머, 근데 팬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제 방송에서 그래요. 오, 깜짝 걱정해 놀랐네요. 줘서 김일웅 님이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소식을 전해 주셨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네. 난 아까 오늘 이제 2부에 이병철 변호사님이 원래 출연하는데 지금 척추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생겨서 또 더 치료를 해야 돼서 못 나오신데 그 얘기를 방송 전에 신인규 대표랑 잠깐 했는데 그걸 듣고 잘못 따르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이고. 신인규 대표님의 몸은
신인규 대표님의 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어제 국회에서 국힘당 하는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 내용, 그러니까 트집 잡기 저거밖에 좀 없다고 보여서 이제 전법을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에게 저희가 마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안타까운 게 에이펙 성과나 뭐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이런 GPU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제 외교 성과로 좀 거둔 거거든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인정할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그러면서 견제한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매번 이제 모든 거를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좀 사실 메고 가려고 하니까 사실 저 수렁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측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사실 저 상태를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장동혁 체제 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외통수에 몰린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이 열차를 출발시켜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그동안에 계속 불법 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 탄핵이니 이상한 놈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전환기 씨한테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부정선거 이재명과 나는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득표를 한 거다. 그러면 기존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 그리고 전환기 씨가 말했던 부정선거론하고 정면 배치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와서 한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하고 지금 화해 모드로 갔거든요. 이게 친중파 아닙니까? 네. 하이브리드 인지전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나서서 친중 부정선거 부인하고 있거든요. 왜 미국에는 찍소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펙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국힘당으로서는 더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긴 하지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GPU 5만 장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국힘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별 짓을 다 했지요. 그랬는데 이제 26만 장이나 우리가 받기로 하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참 그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뭐 도둑질을 했니 기업이 한 거를 우리가 했니 막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요. 나경원, 양향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뭐 조롱을 넘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짓들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과연 나경원은 GPU가 뭔지나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궁금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이제 26만 장이나 확보하게 되니까 페이스북에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에이펙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민간에게서 나왔다. 민간의 힘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서 옥새무민한다. 성과 위조고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장유미 대표님, 장유미 변호사님. 젠슨 황이 왜 한국에 그렇게 주게 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제 한국이 완전히 AI 선도 국가로 딱 발도도발 채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 이미 구축할 채비가 돼 있고 구축이 상당 부분 돼 있고
챗 GPT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 빈도가 미국 다음인가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AI 강국으로 출발할 출발선에 완전히 채비가 돼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이 부분이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정부 공은 싹 빼놓고 이거 기업이 이룬 성취를 도둑질한다? 아니요,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이런 협의를 체결한 상대는 대한민국입니다. 26만 장을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이 분할해서 나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와 협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가 아픈가요? 비난을 위한 비판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의힘은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합니까? 과거에 안 되길 바란다. 코스피 4천, 코웃음 쳤죠. 5천 안 될 거다. 전문가들이 다 5천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안 되라, 망해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망상에 젖은 아주 현실에 발딛고 섰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성취해내고 그걸 해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하는데 국민 수준을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다. 이런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되고 이런 말을 담는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끝내셔야 됩니다. 그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저걸 이제 또 민간 기업 걸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정신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 들어가는 퍼포먼스도 했었는데 이제 정치적 드럼통에서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드럼통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아마 누군가가 그 드럼통 뚜껑 가져다가 닫아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대를 나왔다고 하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도 대왕고래에 비유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가 AI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멍청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안 되기를 바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 그러니까 저주의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AI 관련해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민간의 힘으로 얘기해서 민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팔겠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가로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의 힘을 이야기할 거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힘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이건 잘못된 접근법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AI 수준이 한 7위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저기 엔비디아에서 26만 장의 GPU가 공급이 된다면은 단숨에 3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영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저주를 퍼붓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위해서 차근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흔들림 없이 가면 될 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 양양자,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의 입지는 훨씬 더 좁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롭게님, 양향자, 나경원, 김문수 저자들의 혓바닥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틀어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까요? 매일 새롭게님, 그렇게 틀어줘도 잘못 시인하고 그럴 놈들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거 계속 틀어주면 우리 정의원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요,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위기 상황, 긴장감이 아주 몰아치고 있습니다. 4,200을 뚫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에 들어갔어도 너무 세게 들어갔어요. 지금 3,928, 4,000선이 무너졌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됐고 무엇보다도 미중 간에 또 다시 갈등을 조장하는 트럼프의 발언. 뭐 우리가 26만 명 확보했다라고 좋아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따위 얘기 이런 것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정주 기자님 오늘 주식시장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네,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는데 사실 그 이게 전문가들 좀 얘기 들어보면 뭐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숨에 사실 4천 돌파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1,000포인트 정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우상향하는데 파동 없이 상향하진 않아요. 통상은. 그래서 윤석열 때 최하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려갔었죠. 2,200까지 내려가서 계엄 때 2,000선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재명 정부, 새 정부 탄생하고 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니까 3천선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의 주가 체력으로 보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을 해도 그 경제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눌려있던 게 조금 좀 더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창출해서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임기 내에 이제 5천 말했던 부분들, 이게 너무 빨리 달성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제 야당도 뭐 이렇게 내려가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예, 당장. 그리고 오늘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아는 이제 야당 쪽 관계자들 보면 국민의힘 몇몇 분들 막 그 파란색 돼 있는 거 나르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뭐 민주당 견제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견제하자고 해서 나라 망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 정말 도를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라 망하자고 하는 거죠. 원래 주식시장은 출렁거리면 출렁다리죠. 오를 때가 있고 오르면 또 내릴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그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좋냐? 그러니까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는 어찌됐든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뭐 노력을 다 하죠. 좀 지나칠 정도로. 엔비디아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하나도 이렇게 새로운 제품은 못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저걸 이제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트럼프가 나 안 줘. 그러면 엔비디아가 못 주나요? 이건 완전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의 생리와 논리로 그 부분을 공급을 할지 어느 국가에 할지 어디에 팔지. 왜냐하면 3, 4만 달러인데 웃돈을 주고도 지금 못 산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판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 지금 GPU가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뭐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발전을 뭐 막기 위해서 어디에는 팔고 말아라. 이런 걸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반자본입니다. 이게 미국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경제에.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하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상당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자본에 뭐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게 정말 미국의 핵심 가치인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뉴노멀을 우리가 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힘을 여야가 모아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쭉 말씀드리다시피 오히려 대한민국이 안 되길 바라나? 이 집권 세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민생이고 발전이고 AI고 뒷전으로 하기를 원하나? 코스피도 4천, 5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세가 되기를 원하나? 이런 태도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트럼프는 문제가 많아요. 유어사이드님, 엔비디아가 트럼프 네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트럼프는요. 몇 달 전에는 우리 AI 수출에 아주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어긋장을 놓습니다. 7월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e'll work to rapidly expand American AI exports of all kinds, from chips to software to data storage of all kinds. 이런 비유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꼭 윤석열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윤석열보다 상태가 저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한 수 위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게요,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줘야 나가는 건 맞는데, 근데 엔비디아도 기업이니까 물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GPU 그래픽 카드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지금 어디다가 파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데, 젠슨 황 대표가 사실은 왜 우리 한국을 주목했는지 그 원인만 우리가 알면 이거 크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공장을 돌리는데 이 AI를 가장 실험을 해보기 좋은 나라라는 게 젠슨 황의 평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기술을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고 또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익이 맞으니까
대한민국에 26만 장 공급한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변수가 잠깐 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아마 젠슨 황 CEO도 아마 설득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도 한번 하고 싶어 할 텐데 우리도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가지고 또 트럼프를 압박해 나간다면은 저는 저 GPU 공급에 대해서도 기업의 생리상 또 대한민국을 선택한 젠슨 황의 판단에 기초해 볼 때는 이건 뭐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맞고 말고가 아니라 트럼프는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GPU요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한 장에 뭐 5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품귀 될 때는 1억까지도 되고 그걸 우리가 사는 건데 워낙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서로 막 나라마다 경쟁이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5만 장도 겨우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26만 장 투자하기로 한 것은 투자가 아니고 공급하기로 한 것은 젠슨 황이 대한민국의 AI의 미래를 본 거지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갖고 뭐 배고 잘 거냐? 팔아야지요.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 뭐 무슨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엔비디아가 한국에 헌정하는 영상까지 올려놨어요. 예. 엔비디아의 채널에. 그러니까 뭐 젠슨 황의 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형님 TV님 트럼프 보고 주식 사나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주식 투자하죠? 저는 오늘 모기업 주식 더 샀습니다. 아 모기업? 보스형님 TV님이 뭐 삼성전자 관련 일을 하시는가? 뭐 그랬다고 했어요. 대통령실도요. 26만 장 확보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발표를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신형 칩은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가 받기로 한 게 최신형 GPU, 뭐 블랙엘이나 뭐 차기작인 루빈 같은 거를 받기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26만 장을 받기로 한 게 구속력이 있는지 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뭐 발표해 드렸던 바와 같이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AI의 변방에서 이제 주요 국가로 발돋움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이제 걱정할 만하니까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저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주겠다고 했는데 뭐 더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내 이제 간담회가 그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에이펙하고 전반적인 이제 해외 순방 다음에 복귀하면서 미국 자국 기자들하고 있었던 그 간담회거든요. 근데 내용은 질문은 중국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블랙웰 칩을 중국은 지금 거보다 이제 사양이 나는 H 칩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블랙웰을 공급한 게 맞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거고 한국이라는 이제 말은 없어요. 없기도 하고 이번에 GPU 이거 나오면서 저도 이제 전문가들 몇 명 물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대산업 정책 중에 가장 큰 논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은 산업 정책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너 이거 해라, 자동차 해라, 중공업 해라, 반도체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리딩 펌이거든요. 글로벌 리딩 펌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국이 먼저 퀄컴이나 이런 인텔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이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가는 구조, 뭐 자동차를 만들고 또 따라가는 구조 이렇게는 되죠. 근데 미국은 원래 산업의 최첨단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도 모르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무슨 산업이 어떻게 잘 될지 그걸 찍어주나요? 저기는 민간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곳인데.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산업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가 그걸 해줄 수도 없고 그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주도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리딩 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MS나 애플이나 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저 엄포는 말 그대로 엄포일 뿐이고 사실상 미국은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트럼프는 이제 미중 갈등과 안보적 측면에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좀 더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근데 제가 아까 나경원 의원한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이번엔 트럼프한테도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엄포가 아주 한시적인 그냥 트럼프의 그 체질을 그냥 반영한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GPU 26만 장을 공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로보틱스 산업과 관련해서 GPU가 쓰일 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공급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칩을 더 개발해가지고 본인들 기업 성장시키려고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를 놓고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AI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미국이 훨씬 뛰어납니다만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중국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중국이 지금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칩 안 팔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그 딥시크라는 걸로 굉장히 전 세계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요 엔비디아 칩 아니고 뭐 화웨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칩으로도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고립을 자초한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요 앞으로 이제 히토류 더 수출 금지하면서 아마 트럼프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부분은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트럼프 엄포도 이제는 더 안 먹혀요. 뭐 그것도 한두 번 있지 맨날 뭐 저렇게 얘기했다가 뻥치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고 결국은 저게 자기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트럼프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국힘당의 추경호 역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이제 거의 다 밝혀졌지요. 드러났지요. 영장 청구가 됐는데 뭐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해도 뭐 뭐 어쩔 수 없이 될 텐데. 구속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해명을 들으면서 더 우스웠습니다. 이 내용 다뤄보죠. 추경호가요, 기자들 앞에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걸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어제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특검이 뭔가 헛발질을 했나? 왜냐하면 사전에 윤석열을 만나서 모의를 한 거거든요. 나흘 전에. 그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날 윤석열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지도부 만찬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기자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이래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나?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계엄 한 4일 전 11월 29일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계엄 공모 등 모의와 관련한 성격의 만찬 아니었느냐. 그날 만찬은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제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우리 정치부 팀들하고 제가 만찬을 하고 그 끝나고 후에 제가 그 만찬에 잠시 참석해서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수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엄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그런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 참석하게 된 만찬이다. 저걸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윤미 변호사님 맨 처음에 나는 그 시간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리바이가 있나? 했더니 끝나고 늦게 갔다는데 그거 하고 윤석열하고 계엄 모의했다는 거 하고 그걸 뭐 부인할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오히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너는 따로 보자고 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가긴 갔잖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사흘 전에 그 윤석열 씨 재판 과정을 보면
그냥 아무런 조심성 없이 총으로라도 내가 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어. 그게 10월 9일인데 계엄의 딱 4일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저는 해명이 패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날 계엄의 기획도 안 나왔다, 비상대권의 비읍도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패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나 혼자 간 게 아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다. 가벼웠다. 아니요. 어떤 현직 대통령도 의원들을 만나면 그건 무거운 자리입니다. 본인이 가볍다고 해서 가벼운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톤다운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 어떤 말만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때 같이 만찬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그런 말 없었어? 그런 말은 없었다고 해야 돼? 그냥 즐겁고 그냥 히히닥거리면서 그냥 가볍게 밥 먹는 자리였어? 라고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의원들, 그 세팅했던 보좌진들, 여러 관련자들이 특검에 어떤 진술을 했길래 영장청구서에 이 윤석열의 지시로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이젠 해명의 시간이 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원래 추경호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신은규 대표님 저게 상식적으로 뭐 말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되는 변명입니까? 일단은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개시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가 이제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 요구 표결을 하면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 출구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장소를 혼란시키는 교란 작전을 썼다라는 게 지금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이전에 추경호 의원이 과연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엊그제죠. 곽종근 사령관에 의해서 10월 1일 그러니까 계엄이 있기 2달 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도 윤석열이가 뭐 한동훈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날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이제 내란을 일으키기 한 4일 전이죠. 그때 의원들 데려다가 만난 저 시점에 과연 윤석열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을까? 아니면 내란을 모의하기 위해 만난 거 아닐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11월 29일에 저 만남에도 김용현 장관이 지금 배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 국방부 장관이 왜 배석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실, 그러니까 모의의 정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으로도 전 추경호 의원의 혐의를 잡아내기에는 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찍 갔든 늦게 갔든 그리고 지도부 만찬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면은 딱딱 골라가지고 자기하고 얘기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였던 자들, 지도부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 잡아서 조사해야죠. 지금 하나,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폭탄 발언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한동훈이 잡아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말이야 내가 제일 챙겼으니까 나한테 충성할 사람들이야 라고 불러서 그 자들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 특전 사람만 고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호가 왜 이번에 특검 영장 청구가 됐겠습니까? 추경호한테. 뭔가 증거가 나온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그전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또 보좌관들 불러서 특검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이정주 기자님 추경호 보좌진 휴대폰에서 그날의 상황을 알려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추경호 부분하고 오찬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7월에.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그 기자들하고 이제 의원들이 오찬하면 한 서너 명 같이 할 때 뭐 문서를 나눠주진 않거든요. 보통 오찬은 그냥 식사하고 이런 자리지 뭘 나눠주고 이런 거는 보도자료가 아주 큰 거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근데 칼라 프린터로 4장의 이제 문서를 갖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날 시간대별로 자신의 행적을 그린 표예요. 네, 그거를 뭐 팩트체크식으로 그 당시 이제 원대시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물론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거기 이제 적어놓을 개연성이 크죠. 근데 이제 제가 정치부 10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진실의 공방을 우리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조차도 본인이 유리한 걸 담아놨기 때문에 그 공방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다급하구나. 그걸 굳이 오찬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이 시간에 뭐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당사 오라 했다 국회 오라 했다 했는데 나는 결백하다라고 만약에 결백하시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특검에 가서. 근데 그거를 굳이 종이로 기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애잔한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런 행동을 보고 솔직히 그 현장에 있던 오찬했던 기자들과 저는 의심의 폭이 더 커졌어요. 이건 그랬을 수 있겠다. 예, 뭔지 몰라도. 그래요. 다급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이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막 들고 헌재 앞에서도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추경호 부르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좌진의 문자에 야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가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날 이제 오찬 얘기도 하고 타임테이블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 수상졌다는 인상을 거기에 해당 기자분들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 보좌관이 확보했다는 문자도 오히려 의혹을 더 짙게 하면 짙게 한 거지. 왜냐하면 이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을 지울 동인도고 지우면 더 의심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 아마 본인의 통제하에서 이 진술 통제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항변만 하는데 그러면 결론이 영장 청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여러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너무 진실과 그리고 증거와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계속 편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가 뚫리면 국민의힘이 뚫리는 거거든요. 내란 세력으로 완전히 국민들이 인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이 영장 청구서는 이거 내란의 인증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내란의 인증서에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힐 일이 남았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의 모의의 정황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12월 4일에 안가 사인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패한 이후에도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핵심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사전에도 같이 기획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그 CCTV에서 보시면 이상민 장관 그 안가 4인방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웃고 있어요. 그 계엄의 밤에 실실 웃고 있는데 그 계엄이라는 걸 사전에 모의도 안 하고 몰랐는데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웃는 얼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미리 알고 있던 일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CCTV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대 기재부 장관 출신이고 또 한덕수 총리의 기재부 후배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윤석열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란의 모의 정황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의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놓고 봐도 저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 추경호 의원의 행적이 너무나도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지금 수사 대상자까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규 대표님 보시기에 추경호 뭐 체포 동의안 처리는 보남 안 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심각하고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 여러 공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딱 하나 변수는 지금 조의대 체제 하에서의 판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뭐 한덕수, 박성재, 이종섭의 영장을 기각하듯이 법리를 뛰어넘어서
제2제3의 지금 지기현처럼 굴고 있는 판사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변수를 고려해서는 영장 발부를 지금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 아닌가. 이거는 뭐 사안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사법부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같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최근에 보면은 일부 피의자들이 뒤늦게 뭐 영장 심사 앞두고 진실을 자백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고 네.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드디어 김건희가 법정에서 가방 받았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가방 받았고 그러나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진이 막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거든요. 그 신발, 가방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 법원 앞에 거짓말한 것도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왜 실토하느냐. 꼼짝마 된 거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남편이랑은 다르게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요. 판사가 물어보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 검찰이 이제는 내고 있는 그 증거들 보면 야 이거 안 받았다고 했다가는 내가 중죄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른바 자각 타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받은 거 맞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바꿔치기 했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이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두 부부가 정말 졸렬하게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영장 발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영장 발부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특검이 여러 정황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바꾸긴 왜 바꿉니까? 5월 달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특검 법률안이 통과되던 그 시점에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라는 정황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는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오케이, 인정.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전화 받고 바꿨다. 내가 국회로 가라고 했다. 대통령이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내가 왜 국회로 가라고 했겠느냐. 특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 근데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한 건 왜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 내란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인간 수준의 한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같이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곽종근 사령관. 저는 정말 생각할수록 곽종근 사령관이 좀 짠해요. 이번에 좀 재판하면 어떻게 좀 많이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생을 군인으로 참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윤석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에 가담한. 그리고 이제 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처지 놓여 있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별수를 다 써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좀 어떻게 좀 잘 정상을 참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계속 귀에 맴돌아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점잖았고 뭐 그 한때 국군 통수권자에서 그렇지 아마 일반적인 야 임마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장면 혹시 다시 볼 수 있나요?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윤석열의 사악하고 비열한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영상 널리 퍼지도록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우리 정어리 TV의 자매 채널이죠. 콰트로 매거진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콰트로 매거진님 감사드립니다. 저거 보면은 이정주 기자님 참고 참았다. 내가 차마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 말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닌가, 폭로한 거. 네. 근데 저 증언이 처음 나왔지만 그때 곽종근 사령관만 있었던 거는 아닐 거잖아요. 네. 이제 저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안타까운 게 곽종근 사령관도 군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날에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연루돼서 본인이 현재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제 재판에 저희가 이제 취재 간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때를 아직도 못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발언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받아치는 공격이기도 한데 인신공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저 앞단에 이제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보면 가관이죠. 김치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 소맥 이렇게 한 20잔 돌았고 술도 많이 마셨는데 곽종근 사령관 혹시 그렇게 술 마셨는데 기억하냐? 그러면서 안주 얘기를 해요. 그 맛있는 한남동에 무슨 김치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공방전을 하다가 윤석열이 하도 저렇게 만약에 이제 그 전날도 무슨 사령관으로서 나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책임을 떠넘기는 짓을 하니까 곽 전 사령관도 사실은 안 할 얘기 안 하고 싶었던 얘기였죠 사실은. 근데 저것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예. 이준우라고 국힘당의 대변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 증언에 대해서 이건 뭐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저 말 자체가 참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데요. 또 우리가 과거에 실제로 우리가 전두환의 망령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도 한동훈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친위 쿠데타까지 했고 그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만 발생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의도까지를 다 밝혀놨는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 너무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전락했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비난은 다 나와서 더 얘기하기도 아주 입 아플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쇼츠를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기본적으로 품성이 인간 이하라니까요. 그 선수 출신 사격 선수 출신 그 수행했던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용. 예, 그 영상이 오늘 아침에 막 돌아다니던데 그 수행하고 그럴 때 야 이 새끼야 넥타이 그런 거 차에서 미리 챙겨놔야지. 현치원 갔을 때 맞아. 그때 대통령도 아니죠. 네, 후보죠.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을 수행으로 부리면서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넥타이 미리 챙겨. 그런 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저건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말종 중에 말종이구나 생각한 게요. 최외진님이 지적 잘해 주셨어요. 홍장훈도 술로 엮더니 곽종근도 술로 엮네 비열한 놈. 저자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홍장훈 차장 나왔을 때 탄핵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아는데 그때 보니까 술이 거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그때 우리 만나자마자 소맥 돌렸잖아요. 만나자마자 폭탄 좀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군의 행사 수고했다고 지휘관들 불렀으면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하고 어떻게 반주를 한 잔씩 할까요? 해야지. 만나자마자 폭탄주 돌렸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집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모두 해롱해롱한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겠냐. 그리고 네가 지금 술 마셨는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겠냐. 이걸 한 자락 깔려고 하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자식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 것만 배운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특수부 수사는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윤석열이 왜 나왔겠습니까? 목표를 관철하려고 나온 거예요. 김성훈이든 이 곽종근이든 내 앞에서 내가 다 부리던 수한데 그러면 꿈쩍 못하겠지. 내가 이야기하고 유도하는 대로 증언하겠지. 이게 김성훈한테는 통했지만 곽종근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혀가 깁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박에 진실과 부딪혔을 때 거짓심이 탄로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계엄의 기억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려고 그 술자리 아무 술자리도 안 왔잖아. 즉석 번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국군의 날 끝나고 치하하는 것처럼. 아니요. 진실이 구체성을 띠면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때 국군의 날이니까 정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데 며칠 전부터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복을 별도로 싸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환복을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실을 윤석열 씨는 어떻게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아까 김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각인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난 게 일상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명료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아 세우는 거예요. 너 술 취했지? 너 술 마셔서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증인을 저희가 일반 증인신문 할 때도요. 아무리 적대적 증인이어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한테 당사자한테 아주 불리한 주장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입장을 냅니다.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일관성이 있네 없네. 아니요. 곽종근 전 사령관만큼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윤석열 재판은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윤석열 검사 시절을 잘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라고 하는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유명하대요. 뭐냐면 이렇게 딱 그 조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사라는 게 아니라 야, 너 말이야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한 4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2개만 할래? 아니면 4개 다 할래?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대요.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랬다가 한 번은 임자를 만났대요. 누군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하겠는데 그 사람 조사 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사 받으러 온 피의자가 상당히 좀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 거지. 나 그렇게 못해. 하려면 해봐. 갑자기 옷을 벗고 막 앞에 있는 걸 던지면서 이 자식이 죽으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검사실에서만 둘이 딱 있는데 상당히 좀 그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윤석열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검사하면 다 하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한 대 패버렸대. 윤석열이 맞은 거야, 검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꼭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같이 윤석열을 한 대 패고 그대로 자기가 머리에 벽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피를 막 절절 흘리면서 와, 검사가 사람 죽이네 막 이러면서 막 저기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거 딱 보면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피를 막 철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때려서 다친 걸로 알지. 감히 피의자가 검사한테 폭행을 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결국은 항복을 했대요. 윤석열은 옛날부터 그걸로 유명하대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걸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게 나중에 둘이 친구가 됐다네. 그래가지고 맨날 둘이 술 처마시고 다닌다고 아주 제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은 수사라는 수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검사로 유명하대요. 아니 최근에도 그 재판 중계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논리라는 게 없잖아요. 일단 기승전결도 안 맞고 뭐 이상한 얘기만을 계속 그 공전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수사라는 거를 제대로 했을 걸로 믿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라는 게 그 신정아 씨 자서전에도 그 수사 받을 때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무대 위에 바이든을 한 40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바이든 강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더니 내려와가지고 그 쪽팔림을 본인이 승화시키겠다고 또 센 척하면서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딱 그 말에 다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윤석열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그 장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머리 들이받으신 분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윤석열을 확실히. 상대하는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고쳐놔야 됩니다. 정말 인간이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문재인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검찰에서 수사라고 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으로 호가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에 재판장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이제 곽정근 사령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다 각자 제 살 길 찾아서 각자 도생입니다. 조태열이 외교부 장관 했죠. 이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편 안 들어요. 들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되물으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저건 어떻게 들으면 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내가 아무 말을 못했던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더 이제 좀 파헤쳐 보면 그때 최상목이 엄청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조태열 이 장관도 이거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이걸 국무회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안 아니고 이제 심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견을 어쨌든 뭐 과반 뭐 이렇게 정적수를 따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심의 말 그대로 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민낯이 어쨌는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얼마나 불법성이 높은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물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뭘 하자는 거냐라고 되물었으니까 내 개인 영달을 위해서 그랬냐. 아니요.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댄 거죠. 왜? 이 장기 집권을 꿈꿨던 걸로 보여요. 그 단초를 미리 저희가 알았었어야 되죠.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그리고 반 국가 세력을 휩쓸어 버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위기 신호를 알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후과를 국민들이 참담하게 치르는구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 조태열 장관 지금이나마 와서 뭐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최상목, 조태열 뭐 반대를 했다? 윤석열 바지를 벗겨서라도 말렸어야죠. 그때 당시에. 자기들 목숨 걸고라도 그 자리에서 나부터 쏴 죽여라라고 하면서 말렸으면 윤석열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수십 차례를 광장에 나갔고 또 키세스단이 밤을 새면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여된
권한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뭐 더 앞으로 소급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도 윤석열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더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전 그 부분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매우 아쉽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자기들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내란 이후에 물론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다 간판을 했을 텐데 쭉 지켜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정말 저런 놈 내가 같이 일했다는 게 참 부끄럽네. 이런 자괴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정주 기자님 어때요? 그렇죠. 혹시 그 내란 이후에 그때 같이 일했던 공직자들 만나본 중에 아이고 윤석열 말도 마세요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아, 많았죠. 네, 특히 그 장관급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같이 당시 이제 수행했던 그 꽤 고위 관료들하고 몇몇 분 이제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실망했던 거는 그 리더로서의 비겁함. 그러니까 물론 계엄이 잘못됐고 저 부분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실패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당에서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계속 넌지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얘기를 해요. MB나 박근혜처럼 버티지 말고 어느 정도 매듭을 한번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독설 아닌 독설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윤석열의 저 소위 말해서 비겁함 애당초 그러니까 앞에서는 형님 리더십 뭐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고 당에서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당초 윤석열을 데려왔을 때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결자해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패착이었다. 후보를 이런 사람 빌려오면 안 되는 거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후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한눈에 봐도 그런지 아닙니까? 예. 오늘 2부에서는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법정에서 가방 받았다는 거 증언,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자기 유리할 것만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판도라 폰이 열렸다.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남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밝혀졌던 남성이 드러난 거예요. 특검팀이 김건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여기 휴대전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 남성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그런데 이 남성이 어떤 짓을 또 했는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경찰 인사 개입한 것도 지금 막 우리는 건진만 생각했는데 이 남성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갈 텐데요. 이번 주에 정어리몰에서 11월부터 아주 제철 시작된 구룡포 과메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 또 과메기는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누구나 좋아하시는 광어회를 또 정어리몰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연산입니다. 대광어회를 매일 새벽에 5kg 이상 되는 자연산 광어회만 수급해서 당일 손질한 다음에 싱싱하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400g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너 명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27,900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어는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과메기도 햇과메기. 대광어회는 자연산.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참 좋은 11월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광어회도 좋고 과메기도 좋고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걸로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김건희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건진법사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승진에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태원 참사 때 충청북도 어디 산골에 처박혀서 전화도 안 받고 술 처마시고 갔던 놈 아닙니까? 이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경질을 안 했어요. 책임을 안 물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경찰청장이 되기까지 경찰청장은 경찰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경무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치안감 별 2개를 달아요. 별 2개를 단 지 몇 달도 안 돼서 별 3개를 달아요. 그랬다가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경찰청장이 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초고속도 이런 초고속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자리를 보존하고 임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나 했더니 충북지사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어허. 그런데 이자가 건진법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다뤄보죠. 당장 뭐 승진 문제라든가 뭐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친분은 전혀 없으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건진법사가 이제 청장님 이제 내정되실 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누가 우리가 네 걱정하냐?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 승진이 가능했고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버틸 수 있었는가? 그때부터 수상했죠. 신영규 대표님, 수상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매간매직으로 상징되는 이 윤석열 정부를 떠올려 보면 비중이 좀 떨어지는 자리들도 다 그렇게 돈 받고 지금 팔아먹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인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윤희근 청장도 양력을 보면 2021년 12월에 치안감 승진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경찰은 경무관도 이제 그 군대로 치면 이제 별 단 걸로 우리가 보는데 그 하나 위에 치안감을 달았어요. 근데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치안 총감까지, 그러니까 치안 정감을 뛰어넘어가지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2021년 12월에 치안감이 됐는데 그 다음 6월에 치안 정감이 됐으니까 7개월도 안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안 총감까지 가니까 또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에는 지금 뭐 건진이 됐든 아니면 김건희와 뭐 연락을 했던 그 의문의 남성이 됐든지 간에 일단은 이 인사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거는 저는 뭐 사실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윤희근 청장이 그 청장이 재직하면서도 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이 경찰을 망가뜨려 놓은 주범으로 사실은 지목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충북지사 나간다고 껄떡껄떡 정치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인사, 그 정상적으로 승진시킨 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수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면은 과연 윤희근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 우리는 지금 건진만 생각했는데 SBS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특검팀이 건진 법당에서 김건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전화가 건진한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김건희가 어떤 남성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바로 그 핵심이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 남자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로 입건됐었는데 기소는 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상쩍기 짝이 없는 게 건진법사 법당에서 이 김건희가 사용하던 전화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압수가 됐으니까 포렌식을 다 해봤더니 거기에 특정 이 새 강자라는 무슨 아이디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A 씨와 관련해서 수백 건의 문자를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건진보다 더 먼저 알고 또 건진을 오히려 소개해준. 왜냐하면 건진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한테 선을 대준 그런 인물이고 이 인물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본이 무자본 M&A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차 주포가 또 이 A를 또 먼저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이종호 씨랑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무자본 M&A 이런 거에 통달한 인간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계좌까지 관리해주고 이렇다면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밀착해 있는 그런 인물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김건희의 비호화의 수면 아래 있었겠죠. 이제 더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좀 나옵니까? 이정주 기자님? 예. 사실 몇몇 매체의 그 이름이 공개가 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요?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뭐 어차피 더 탐사랑 이쪽에서 뭐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지금 김건희 스모킹건 이준수. 예, 이준수라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애널리스트 출신. 예, 출신으로. 그러면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다 낭설이라 믿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탐사보도 매체들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문자가 나온 거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취재한 바로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특검 쪽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처음에 SBS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온 그 문자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저도 그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일종의 이제 그 문자 내용이 김건희와 이제 이 남자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이 보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는 문자들. 예, 지금 그런 정도의 굉장히 합급 문자가 너무 많아서. 예, 향후에. 단순히 이렇게 비즈니스를 넘어선 그렇죠. 어떤 남녀 간의 애정 표현 같은 게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특검에서는 아직 이건 밝히지 않았는데 그 문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수백 개 문자 중에 단순히 이제 업무상을 넘어서 뭐 다른 부분들이 좀 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설이 지금 그 특검 쪽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서 그 범죄에 대한 본질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다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어떤 관계를 가져왔던 건 맞다. 그리고 지금 탐사 매체들도 추적을 하고 있다. 김건희는 도대체 남자가 몇인 거요? 확실한 건 윤석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남자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예, 뭐 지금 뭐 그전에도 여러 남성들의 그런 이름들이 나와서 뭐 사실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범죄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이미 또 보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건진을 넘어서서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준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관계 또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한 수사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할배님 다큐나 영화 나오겠다. 김건희의 남자들 부재 동서. 아휴. 정말 더러워. 너무 더러워. 이런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정주 기자님 그러면 경찰 인사도 이준수
이자가 지금 개입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건진 같은 경우는 문자로 아예 그 증거로 나온 거고, 이준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있잖아요. 예, 이정필 씨도 재판에 나와서 2010년에 이미 그러니까 공판에 나와가지고 2010년 당시에 이제 신한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대량 출고한 거 이거 내가 판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때 주식을 팔아준 사람이 이준수였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의 그 과거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주가 조작 많이 했거든요. 코스닥 잡주들 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끼어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이런 지금 증언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김건희 남자에게는 그만해야 되겠네요. 댓글창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김건희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뭘로 보석을 청구한 겁니까? 어지럼증이요. 어지럼증. 네, 어지럽고 힘들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 100% 기각입니다. 뭐 특검이 이제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뭐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석이 거의 안 돼요. 보석되는 경우는 구속기한 만료가 돼가지고 조건을 안 달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줬을 때 법원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때 이 직전에 구속기한 만료되기 직전 1심은 6개월, 이제 2개월, 항소심은 3고심 그런데 그럴 때 하는 거고 저희가 했던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직전에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보석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못 나올 겁니다. 본인 의지대로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어지러운 거는요.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김건희 그동안 하는 것 보면은 밤에 계속 핸드폰 가지고 딴짓하고 늦게까지 퍼져 자고 행사장에서도 졸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치소에서 그거 자기 마음대로 못 하지요. 그렇죠. 밤에 자야 되고. 완전 낮에 강제 움직여야 소등하고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지럽지. 그렇다고 보석을 해줍니까? 아니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어지럼증으로 호소해서 내보내달라는 것도 웃기고요. 이게 또 김건희가 희화화되는 게 보석 청구라고 하니까 다들 무슨 뭐 그라프 목걸이 청구하냐 다 이렇게 무슨 보석 좋아하니까 보석 그렇죠. 얘기한다고 그 하죠. 희화의 대상이 될 정도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정농단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던 사람이 이제 와서 책임을 지려니까는 아파서 못 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 통일교에서 뭐 받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보석 청구한다. 좀 뭐랄까 무조건 해보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자관 정상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김건희 변호인들이 물론 뭐 다 자기 장사 때문에 가서 앉아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굉장히 변론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좀 거짓말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말이 오락가락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야기들을 지금 탄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건 뭐 변론 자체도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뭐 중형 중에 중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그 안에서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이 본인의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담배 핀다고 그러죠. 또 담배 피우다가 또 안 피우면 또 이런 또 어지럼증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거기 이제 운동 시간도 주고 하니까 바깥 공기도 좀 쐬고 하면은 어지럼증은 뭐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직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윤희근이 이런 식으로 딱 윤석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출세를 했고 계속 승진을 했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경찰 쪽에 그 윤석열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내란 당시에 12.3 당시에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경찰 총경 한 명을 적시를 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KBS에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을 김규현 변호사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를 찾았는데 경찰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지휘관을 향해서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국회 못 들어가게 막으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 지휘관이 그래
나 내란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마포경찰서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번 그 영상 잠깐 보시죠. 거기서 계속 큰 소리로 제가 외쳤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 지금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 지휘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유튜브를 봐라. 총을 든 군인들이 지금 국회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총? 근데 총 없는데요? 여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우리를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마치 무슨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저희한테 계속 마치 말장난하듯이 너무나도 그때 제가 황당해서 당신은 이름이랑 소속이랑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8기동단장 총경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기동단장 총경, 이름은 김완기. 이자가 지금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 지금 마포경찰서 게시판이 완전히 지금 다운이 됐는데요. 이 김완기라고 하는 이자가 나 내란에 동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게시판에 막 이런 글이 올라온대요.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내란 동조 김완기 서장 화이팅. 내란 동조에 찬사를 보냅니다. 호호. 이거에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극우들이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저게 들어보니까 여기 게시판이 칭찬합시다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칭찬한다고 달고 마무리에는 그런 식으로 계엄에 동조해서 정말 칭찬합니다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라고 마지막 글에는 글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 내란 동조범 처벌은 징역 5년이라는데 5년 풀로 반드시 살고 나오길 바랍니다. 내란 동조범 김완기 서장님의 가족 친지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막 이렇게 보내네요. 이야. 이게 계엄 초반에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 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엄 직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최상병 특검도 있고 해서. 근데 김 변호사가 초창기에 12월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찾고 있었어요. 네, 앞에서 막으면서 조롱하듯이 시민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자기가 정말 뭐 개인적인 그런 울분을 떠나서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시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정말 궁금하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아까 직책을 가지고 김 변호사가 꽤 오랫동안 추적했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신인규 대표님 마포 살죠? 네, 저 마포 삽니다. 김완기 서장님 한번 만나보시죠. 저도 저 칭찬합시다 일단 글 하나 쓰고 머리 하나 쓰고 제가 한번 뭐 만남을 한번 추천해보고.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어떠신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내란 동조 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가지고 다음 주에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국회에서 있었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사실 경찰 경력들이 또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한 혼란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 그 지휘를 받은 그 경찰들은 그냥 뭐 망부석처럼 막고 있는 것이고 그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들은 지금 저 김완기와 같은 그런 행태들을 좀 보였던 게 저도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뭐 이름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국민들 대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저자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면 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그때만 해도 이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지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제가 그 이름 머릿속에 담아 놓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김한기 한번 보자.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CBS 이정주 기자님 다음 주 전화 통화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통화해 보겠습니다.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